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은 그 경쟁률이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혈통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한양으로 몰려드는 선비는 감히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평균 합격 나이가 30에서 35세라고 하니 약 25년간 오로지 과거 시험에 매달려야 간신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인데요. 500년 조선 역사에서 과거 시험의 최고 스타는 바로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 율곡 이이입니다. 문을 숭상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문과 시험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무려 2만 1에 달했습니다. 문과 시험 급제를 위해서는 생원시부터 전시까지 합격까지 총 9번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율곡 이이는 9번의 시험에서 전부 장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합격률을 자랑하는 과거 시험 경쟁률을 넘는 경쟁률이 최근 인도에서 갱신됐습니다. 오로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인도 학생들이 인도의 한명문대학교로 몰려든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년 겨울이 되면 한국 사회는 추위도 그렇지만 묘한 살떨림이 감지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끄러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자식은 그간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지되는데요. 바로 수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균 경쟁률 2만 1로 수능보다도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00년 3월 21일 정조 24년에 치러진 시험인데요. 정조는 왕세자인 순조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시험을 열기로 결정했는데 시험 장소는 창경궁 춘당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셌을까요? 정조실록에 따르면 편의상 요즘 언어로 변경하겠습니다. 21일의 시험은 세 곳으로 나누어 치렀는데 총 응시자 수는 111, 838명에 달했고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38, 614명이었다. 다음날 시험의 응시자는 103, 579명이었고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은 32, 884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일간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71, 498명이었는데 첫날 시험에서 10명을 이틀날 시험에서 2명을 뽑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날 시험 경쟁률은 11, 1841이고 이틀날 시험 경쟁률은 단 2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무려 51, 7901입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극한의 경쟁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평균 경쟁률이 4.13대 1로 나타났고 그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농경제사회학부로 10.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명문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모집 경쟁률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3,300대 1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루대학교인데요. 이번 가을 학기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을 뽑기 위해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무려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몰려 이제껏 본 적 없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학과는 내루대학교에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로 꼽히는데 기타 다른 외국어 학과보다도 합격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죠. 경쟁률이 높을수록 엘리트들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루대학교에서도 가장 기대가 큰 학과인데요. 지난 1995년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내루대는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년 정원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천 배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는데요. 학과 설립 후 3년 뒤인 1998년에는 인도 내에서는 최초로 한국어학과 석사과정까지 개설했다고 하죠. 네루대학교의 인기를 목격한 뉴델리 3대 국립대 중 한 곳인 자미아대 역시 최근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류로 촉발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위 한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조로 발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꿈꾸는 것은 한국 기업 또는 한국과 관련된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일 텐데
엘리트 학생들인 만큼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3,3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중국이 채웠던 자리를 한국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국경 분쟁 때문인데요. 인도는 카슈미르 북동쪽에서 중국은 티베트 남서쪽에서 대치 중인데 1962년에는 실제로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세계 1위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을 적으로 두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로 결정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2019년과 2020년에 양국 병사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되어 다시 반중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결국 인도가 중국어를 축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제2외국어 목록에서 중국어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한국어를 채우기로 한 것이죠. 지난 2020년 7월 30일 인도 정부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어는 영어, 일본어, 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와 함께 선택 외국어 7자리를 두고 경합하게 됐는데요. 보수의 끝판왕으로 꼽히는 인도가 무려 28년 만에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외국어가 제2외국어로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도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생해야 할 국가로 인정한 겁니다. 당시 이미 인도의 15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정식 과목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비단 인도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범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한류의 인기가 정점에 달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4개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됐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등장했습니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워낙에 경쟁률이 높아 소위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베트남 역시 동일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20개 대학교에서 한국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었고 삼성과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어와 한국어에 능동한 직원을 선호하다 보니 한국어 구사자의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는 것은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다 보니 더 똑똑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고작 아시아에서 한국어 인기가 많은 것을 두고 무슨 호들갑이냐 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고작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호들갑스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17일 미국의 공영 라디오 채널인 NPR은 미국 현대언어학회 MLA의 동계를 인용한 보도를 내놨는데 보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미국 대학생이 한국어 강의 등록은 8,449명에서 1만 5,072명으로 무려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학회는 예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형태로 비슷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2019년 6월에 파이널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2페이지에는 2006년부터 2016년의 10년 동안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2006년 7,146명에 불과한 한국어 강의 등록자는 2016년 1만 3,936명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를 1958년부터 시작하면 그 증가율은 더욱 놀랍습니다. 1958년 26명에 불과한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는 2016년 1만 3,93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무려 5만 3,000%를 넘습니다.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적기 때문에 적당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통계의 함정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는 2016년이 아닌 2022년이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기간의 증가율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자료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 교수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같이 1980년대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전부 한국계로서 집에서 접하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려는 이들이 전부였다고 전하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수강 학생의 절반 이상이 K-팝 등을 통해 한국어를 발견한 외국계 학생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지타운대 역시 기존 과목으로는 넘치는 한국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을부터 새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영역을 확장 중인 한국어 교육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UBC 아시아 학 및 한국어문학과 교수이자 어제 영상의 주인공이셨던 다프나 주르 스탠포드대 교수의 스승 로스 킹 씨는 한국어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UCLA에서 한국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7명 중 6명이 교수가 아닌 강사 렉처어라며, 비싼 돈 내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교수 자리가 없으면 왜 하겠나? 는 말로 부족한 지원 상태를 꼬집습니다. 특히 최근 북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어 강의 등록자 수에 대해서는 수강생만 70% 늘었을 뿐 그렇다고 한국어 전공자가 늘어나진 않았다며, 장학금만 있으면 오겠다는 학생은 너무나 많은데 기초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또한 그는 일본학이나 중국학은 돈이 남아돈다, 일본은 그 투자들 70년대 초부터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한국어 열풍은 한류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주도한 한국어 열풍은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한류에 기대어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일선에서 뛰는 교육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폴란드를 공격해도 보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략자를 쫓아내겠다. 이를 위해 동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는 KE 전차와 에이브럽스 전차, 아파치 헬기를 납품받았거나 납품받을 예정이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행은 위협이 되며 이는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동부 국경 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이미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는 2년째 진행 중이라며 루카센코 정부가 한 난민 밀어내기가 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100km의 수바우키 회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희박한 숲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시에 쳐들어간다 해도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대전의 위험을 안고 뛰어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쉽게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폴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매체 프라우다는 24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집중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 대해 크게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군사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모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배송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를 사진을 나열하며 그 아래 숫자를 표기했는데, 대표적인 무기 4개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량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도 한국의 무기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투기나 드론 등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해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가서 K 전차 등을 보고 놀랍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분명 폴란드도 자신들처럼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슷했는데, 폴란드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전차 1000대에 자주포 672문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폴란드가 최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되겠다고 할 때 마냥 비웃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한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력 신문 레제코는 24일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K9자주포 시험 발사 후 악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내걸며 세계 국방의 새로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능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주문을 늘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소련 시대의 무기를 서둘러 교체하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려 군대의 화려한 현대화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202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총 125억 유로 이상의 장비를 주문했다며 이 계약들은 한국을 무기 판매국 세계 순위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계약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무기 판매국이 된 데는 1969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닉슨 독트린 발표가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같은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군을 위한 장비를 라이센스 하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로 국방과 관련된 민간 산업이 독립적인 무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군사 인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인 색깔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군사개발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공공전략에 힘입어 몇몇 한국의 대기업은 점차 수출이 가능한 주요 생산자가 되었다며 1970년대 말 첫 해외 판매를 마치고 2000년대에 본격화한 한화는 폴란드 외에도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12개 국군에 K9 자주포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로켓 발사기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코는 이제 모든 방산 입찰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며 영국 킹스 컬리지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은 경쟁사에 비해 적어도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르도 교수와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무기는 정교하고 종종 미국 기술이나 어떤 형태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매자 국가에서는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그들의 시스템도 NATO 표준에 부합합니다.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매우 효율적인 생산 체인에 의존하여 한국 그룹은 군대의 주문으로 인해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이 비용 요소가 모든 자본이 재무장하려고 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호환성, 신속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 세 가지의 장점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겁에 질린 국가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에게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라고 보지 않았고 이미 서로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무기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산업의 평판이 열악한 성과로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이로 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한 러시아 권력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인도하지 말라고 서울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과 폴란드 등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짜증이 커졌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정학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역만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한국에게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지난 21일 한국이 몇몇 외국 정상들과 만나 방산 교역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몇몇 최신 기술 관련 협력 각서를 비롯한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방산 수출 행보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한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공습 중인데 24일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200m 인접한 다뉴브강 항구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200m만 비껴나가면 나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언제라도 나토 방향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총 90문을 도입하고 K2 전차도 30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폴란드와 같이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인근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들도 두려워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리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1만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9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만 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천 명은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천 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무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여기는 K2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이 0명의 군인들을 벨라루스 국경 쪽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 보호를 위해 최대 10명의 군인들을 동부 국경에 순찰을 돌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경 보호의 강화가 벨라루스인 정권 도발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입니다. 지난 수요일 벨라루스는 1명의 추가 군인들을 폴란드와의 국가 경계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 0명의 군인을 추가로 동부 국경으로 보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명의 군인들이 될 것이고 그중 4명은 바로 국경보호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은 예비역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추가 병력이 투입된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과 가깝게 부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매일 발생하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수많은 불법적인 시도를 막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벨라루스인들 쪽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인 정권은 매달 아프리카와 중동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대략 420km의 경계에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이러한 모든 불법 시도를 막을 만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횡단의 증가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바그너 용병들의 존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악명 높은 집단의 리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전쟁 연구소는 현재로서 그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공식적인 국경 횡단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2,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마치에이 볼시크 폴란드 내무부 차관은 당초 국경 수비대가 요청한 것보다 2배 많은 2,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군이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브레스트에서 지난주부터 군사훈련을 개시하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 측 주둔 병력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병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이 훈련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폴란드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력을 증강해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K2 전차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의 도발 시도가 염려되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2 전차로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 전차 T-72를 도발해 온다면 완벽하게 박살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동안 전차 시장을 장막한 독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한국산 K2 전차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28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게 요청하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물량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K2 전차 28대 가실점 배치되어 당장 바그너와 벨라루스군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자 폴란드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따라서 루마니아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노리는 수바우키 회랑이 끊기면 폴란드와의 연결이 끊어져 나토와 고립되게 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의 일부 용병들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며 수바우키 회랑을 지켜야 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4에서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자주포 24문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 초 12문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세계 최강 K9자주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K9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고 한반도 면적 15의 북유럽 작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상비군 병력은 7,2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약 3,200명 정도가 징집되어 8개월 복무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이런 국가 특성상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신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받아 예비군과 비슷하게 방위연맹을 운영하며 민방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들이 에스토니아군의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데 K9 자주포는 이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장군을 영접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에게 K9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는데 놀랍게도 쉽게 조작해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은 이걸 보고 크게 감동하며 바로 K9 자주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와 독일 PGH-2000을 비교했는데 K9가 달리 PGH-2000은 극한의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PGH-2000보다 넓은 포탑 내부의 반자동장 전장치를 가진 K9의 운용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PGH-2000은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K9은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PGH-2000은 숙달이 덜 된 예비군이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또한 K9은 성능 개량 버전인 K9AE에서는 자동장전 기능을 채택해 이러한 위험성을 아예 없애주게 됩니다. 군사매체 조인트포스는 지난 8월 7일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된 가운데 에스토니아징 집병과 예비군 포병이 K9 자주포로 훈련할 때 첫 번째 실사격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K구자 주포에 천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 토요일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이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구자 주포를 발사할 때 손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으며 사격 관제사가 사격 시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사격 때 팀의 활동은 현역군 교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잠시 후 팀으로 활동하는 징집병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포 K9 팀을 이끄는 야스 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 여전히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친 반면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한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에스토니아는 유사시 징집병들은 물론 예비역들까지도 K9 자주포를 운용해 적들을 섬멸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인근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토의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해왔던 독일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서는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한 에스토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기 산업에서 유럽의 모든 제조업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좋은 일정에 맞춰 대량 배송할 때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만에 같은 양의 전차와 자주포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갈릴 것입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고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의 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분열에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시제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시제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기약했습니다. 총 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니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니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록이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록이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 블록이 .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신형 군장비 계약을 묻자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 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일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한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 2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해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만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탑색 추적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 레이서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2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이 이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만 5천 파운드 포스 IBF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연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IBF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LBF급 엔진은 2만 5천 LBF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LBF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LBF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2,000lbf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 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